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제 뒤에 캐리어 보이시죠? 7월 22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UN 공업개발기구 유니도하고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공동 주최하는 동남아시아의 AI 전환과 경제 성장, 반도체, 전자제조 이런 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떤 토론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야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올리는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좀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오늘의 얘기는 중국 경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정말 눈이 부신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정말 여러 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뭐 AI, 키미라는 모델도 나와서 지금 화제입니다만은 가전,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균형적으로 밸런스드 그로스가 이렇게 된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이 한 해에 무역 흑자를 1조 5천억 달러를 냈어요. 한 2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 요게 한 2년 전 데이터인데 왜 2년 전 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냐 그러시면은 제가 지금 갖고 온 데이터는 뭐냐면 가장 국제 학계하고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프랑스 총리실 산하의 국제경제연구소 세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바시 트레이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UN에서 각국이 신고한 무역 통계를 이게 사실 수출국 신고하고 수입국 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중국이 홍콩에 팔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수입됐다 그러면 미국에선 중국산 수입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discrepancies, 불일치를 전부 대조하고 조정해서 만든 가장 권위 있는 국제무역의 사실상 표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1조 5천억 달러 중에 3분의 2, 1조 달러가 전자제조,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EMS라는 데서 왔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PC, 태블릿, PC라고 하면 데스크탑하고 랩탑이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랑 디스플레이, 뭐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용 충전기, 변압기, 소형이요. 그리고 서버, 라우터, 모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 전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electric vehicle, 전기차하고 배터리, 원자력, 철강, 조선 이것들 다 포함한 겁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러한 분야들을 중국의 5개년 계획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고 밀어줬죠. 그러나 엄청난 캐시카우는 사실은 전자제조업이었다. 일단 이거를 이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많은 학자라든지 싱크탱크에서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제가 나름 경제학 박사고 미국에서 국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러한 현상이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순흑자라고 하는 건 net trade surplus예요. 모든 어떤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중국이 수출해서 수입을 뺐을 때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라는 거를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단연 electronics,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돈을 다 벌고 있다. 그런데 이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IMF나 중국의 공식 발표상에서 성장률이 4% 중반대로밖에 안 나오는 거다. 보통 거기에 절반 혹은 3분의 1까지 곱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 3% 성장,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성장밖에는 지금 최근 한 적어도 한 5년 동안에는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미, 친중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과 테크놀로지컬 leapfrog,
기술 발전이 가능했냐? 우리 오늘날의 눈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가장 공신력 있는 무역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논문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아깝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 논문 쓸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쓰면 되고. 제가 모바일 혁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PC가 1억 혹은 1억 5천만 대 나갈 때 그때 상을 잡은 회사들 점유율을 8, 90% 가져갔던 하드웨어 기업이 인텔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스마트폰이 한 해 13억 대에서 14억 대가 넘어가면서 퀄컴, 애플 실리콘, TSMC, 삼성전자, 갤럭시를 많이 파니까요. 갤럭시가 한 해 많이 나갈 때 3억 5천만 대까지 갔었어요. 전 세계 한 13억 대 정도 나갈 때 거기 엑시노스하고 삼성의 모바일 D램 낸드를 넣었으니까 오늘날 연매출이 300조, 400조 나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비록 저까지만 스마트폰의 연간 생산량이 5억에서 7억 대가 돼요, 지금. 대만의 팍스콘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000년대부터 핸드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서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2005년에 좀 꺾이는 거 보이시죠? 차트에서.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난 2008, 2009년 이후에는 막 엄청난 중국의 무역 흑자를 오로지 전자제조업이 다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곧 아이폰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 특히 제조업에서 이 생산 역량을 가지고 도약을 한 게 중국 경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세냐? 그러면은 이따가 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가 4.6%라 그러면 전 절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반도체 대박이 나서 2.6, 2.7% 보고 있는데 중국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모바일 혁명에 의한 전자제조업이 꺾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돈이 벌리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역 흑자가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이 수출을 한 거에서 수입액을 뺀 거가 1조 5천억 달러가 나는데 그 중에서 광범위의 전자제품이 9,560달러, 거의 1조 달러.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가구, 완구, 뭐 이런 경공업 제품도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다 벌었는데 반도체만큼은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양지 메모리 낸드가 잘 나간다. 창신 메모리 D램이 잘 나간다 그러지만 그건 사실 사이클의 영향이고 선단 공정 HBM, 기업용 SSD에 들어가는 가장 질 좋은 낸드셀 같은 경우에는 YMTC의 점유율, CXMT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전자제조, 광의, 브로드센스에서 전자제조업이 무역 흑자가 중국에 거의 1조 달러를 줬는데 나머지 경공업, 의류, 신발, 완구, 지금 나이키, 룰루레몬도 중국에서 다 만들다가 이게 좀 타격을 입으니까 주가가 안 좋은 거죠,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뭐 1, 2만 원 하는 뭐 좋은 의자, 책상 이런 거 다 중국제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국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업이 못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전자제조업이었다. 그 핵심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전자제조업이 거의 1조 달러인데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 EV, 배터리하고 승용차
이거 합쳐도 1000억 달러 좀 넘어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희토류는 적자예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토류라고 하는 거는 등소평이 옛날부터 미국이 기술과 소프트웨어 인력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좀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불화를 잡으려고 하면은 오펙 석유처럼 희토류라도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갈륨, 마그네슘 이런 희토류들, 뭐 알루미늄, 정제련도 이제 비용이 쌓여야 되니까 전기 측면에서 이런 걸 잡아. 근데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 걸 내가 칠 수는 있는데 이게 나한테 득이 되진 않아.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이 차트가 좀 신기하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엔 스마트폰, PC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돈 버는 게 없었다. 예외를 태양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태양광도 보면은 흑자 규모가 수출 빼기 수입이요. 320억 달러라 그러면 전자제조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태양광이 요즘에 호남 투자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문재인 정부 때 신한울 몇 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전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대전 구간의 좌우로 1km를 태양광 패널 깔아야 된다. 뭐 호남 투자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황철성 교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과 연구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그분께서 새만금 전체를 다 덮어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용인이 아니라 호남 투자의 전력을 절반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게 6월 말에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헐성, 이거 태양광으로 반도체 돌리려 그러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몇십 조가 들어갈지 감이 안 와요. 어쨌든 태양광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돈을 벌어준 건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한번 볼까요?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자동차가. 근데 여기 이제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근데 여기서 상당수가 뭐예요? 독일 3사하고 테슬라 물량입니다. 요즘에 비아디하고 2025, 2026년 또 보도에 의하면 비아디하고 또 EREV 하는 뭐 리오통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수출 단가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단 좋아가지고 많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흑자 규모 자체도 이거를 몇 분의 1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300억, 500억 달러 흑자가 났다 그래서 전자제조가 벌어들이는 이 1조 달러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화웨이, 오포, 비보, 아너, 샤오미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PC, 레노버 포함해가지고 이런 IT 제조업에서 마진을 다 남기고 있었다라는 게 중국의 경제성장, 모바일 혁명에서 제조를 담당한 중국의 경제성장, 캐시카우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무역 데이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와 원유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반도체 수입 IC라고 하는 거는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죠. 근데 중국의 공식 세관 기준으로는 이거의 2배예요. 3,500억 달러니까 거의 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엄청나게 1,000몇백 조를 ICT 제조업을 수출을 했는데 원유하고 반도체를 하면 그걸로 다 똔똔이 돼요.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ICT 수출이 제한이 되면 고부가 시장에서 끊기면은 가시적으로 이제 민간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어렵네.
실물 경제가 어렵네. 청년 실업률을 왜곡했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캐시카우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장비 수입도 계속 늘어납니다. 자립한다면서요. 극자에서는 노광 장비 필요 없다. 뭐 화웨이의 타워 스케일링이니 뭐 집적이니 뭐 한다면서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이제 중국이 어려운 거, 요 ICT 제조업의 수출액이 꺾였어요. 지금 보이시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2022년에 광의의 전자제조업 수출액 대비 2024년에는 줄어들었고, 2026년에는 이게 거의 한 20-30%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아이폰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디로 갔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 새끼 뭐 근거 없는 소리 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동남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브로드 베이스드, 모두가 상생하고 수출이 되면은 나눠 먹고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제조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엘렉트로닉스, 전자제품 제조업이 다 빠져서 그래요. 중국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번다. 요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요게 점점 중국도 노임이랑 비용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인도, 베트남, 대만, 멕시코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에서 무슨 5개년 계획을 내놔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입지라든지 제조업 입지, 비용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최태원 회장이 또 위험한 발언 했잖아요. 민주주의만 하지 말고 자본주의도 하자. 이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노소용하고 또 소송 중이시고, 뭐 이재명 행정부의 또 어떤 권력이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지금 민주당이 또 당세가 세니까 좀 위험한 발언인데, 어쨌든 좀 깝깝해서 그런 말씀 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중국의 전자제조업이 빠져서 어디로 가냐? 1번이 베트남이에요. 다 아시죠? 네. 2번이 인도고요. 아이폰 생산 라인을 타타가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만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굉장히 제가 볼 때 매섭습니다. 싱가포르 포함해가지고. 세상에 우리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 살고 좀 상승 욕구가 있고 나라를 일으켜보겠다. 우리나라보다 평균 연령이 15세, 20세 낮은 젊은 사람들이 달려온다니까. 국제정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물건값만 싸면 중화권에서 뭘 사와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중국은 안 되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뭐 좀 분산해. 그러니까 완전히 물만 난 거죠. 동남아 사람들 요새 한국 별로 안 쳐줘요. 이제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메모리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대접받고 BTS 이런 거 있지만 캐대원하고 사실 내심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중국 생산이 다 넘어오고 있고 우회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요. 아이폰에 이거는 카날리시스라고 또 어떤 IT에서 공개 DB 중에 하나예요. 중국산의 비중이 거의 3분의 1 토막 났고요. 베트남하고 인도산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인도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5G 고가 스마트폰 적어도 한 4,500달러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성장률 1위로 나오는 게 베트남과 인도 시장입니다. 여기서 빈그룹, 타타그룹이 드디어 스마트폰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급격하게 아이폰의 생산이 재편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트럼프가 그 글로벌 관세 때렸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받고 지금 한 10%인가 글로벌 관세 때리고 있죠. 그게 7월 24일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출장 가 있을 때인데 이게
그 무역법 301조로 국가별 영구 관세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쿠팡이니 뭐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여한고 통상교섭 본부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미국에 6박 7일로 지금 나가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뭐 이제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301조는 국가별로 때리는 거고, 아주 쉽게 말하면 232조는 품목별로 때리는 건데, 232조 반도체 조사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말고 파생상품, 전자제품, 스마트폰, PC까지 오면은 관세를 어떻게 맞을지 팀쿡이 겁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타격을 덜 받으려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200달러에서 300달러 되는 핸드폰을 중국에서 아무리 아세안이나 동유럽에 쏟아낸다 그래도 마진은 거의 제로예요. 결국 돈 남는 거는 프리미엄 시장이고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핵심 캐시카우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하고 센서스 뷰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미국 이름으로는 통계국이네요. 대중국 무역흑자, 전자제품 무역흑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2016년에서 거의 20년대까지는 중국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수출의 행선지가 20% 이상이 미국이었다가 지금 13%로 떨어졌고요. 아세안의 비중은 거의 5%에서 14%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자제조 공장들이 중국을 벗어나고 있어요. 1번이 아까 아이폰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타타그룹, 폭스콘이 손을 잡았고요. 특히 여기에 그 대만의 2위 파운드리 UMC가 지금 28에서 32나노 테크놀로지 파운드리 공정을 이전해가지고 팹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동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오른쪽에 미국에서는 AI 서버 제조업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대만의 전자제조 업체들이 대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제조 공급망이 아예 미국 쪽으로 신규 투자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노트북 이런 거는 또 전자제조 대만 기업들이죠. 퀀타, 컴팔, 럭스시어는 중국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다 베트남하고 태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멕시코에도 대만 기업들이 서버와 전장,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공장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가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초청으로 또 이제 텍사스에서 여러 기업들하고 뭐 이제 경제단체들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반도체부터 자동차, 전자제품까지 다 클로즈드 루프라 그러죠. 자기네들 공급망으로 다 거기서 생산을 완결 짓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 협력업체, 페가트론, 위스트론, 컴펠, 인벤텍, 위윈 등이 텍사스의 서버하고 이런 제조업, 전자제조업 공장들을 거의 합치면 한 2, 3조 원의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중국으로는 별로 큰 발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가 좀 한번 니어쇼어링의 본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폭스콘이 그레이스 블랙웰 200 최대 조립 기지를 올해 초에 가동을 했고,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사실 AI 서버 제조 저기 북미로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가트론, 사우다드 후아레스에 공장 많이 지었고, 몬터레이, 여기 골프장도 유명한데 여기에 퀀타도 대규모 증설을 했습니다. 여기 EV 전장까지 들어가 있죠. 타타가 인도에서 스마트폰 많이 만들려고, 그리고 인도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고 삼성도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노이다 공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전자제조 매출액이 일정 부분 넘어서면은 그 매출에 대비해가지고 수출액 비례해가지고 엄청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로 엄청난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뭐 손으로 밥을 먹네, 뭐 카스트가 있네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앞서서 공산당 위원회 조직 지도부가 기업 이사회 위에 앉아 있고, 토지나 무슨 주식의 지분, 실질 의결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 이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인도가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이라고 하는 거, 관세 포함해서, 국제정시 포함해서 결국에는 제품당 비용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삼투압처럼 제조업의 어떤 지리적 입지를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차 인도로 많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는 신규 대형 어떤 전자제조 투자라든지, 제가 자료는 안 만들어 놨습니다만 외국인 직접 투자라든지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국제 뭐 UN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다. 중국 묻으면 이제 뭐 관세 맞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기업 정치계에서 파다하기 때문에. 그쵸?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 위원, 퀀타, 컴펠 이런 기업들이 다 전부 미국의 돈을 붓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국내에 뭐 호남 투자한다라고 미국 투자를 늦춘다. 규모를 줄인다. 글쎄요. 생각해볼 문제다. 이제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하고 센서스 뷰로 통계국의 어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상품 수입 규모가 원래 5천억 달러니까 거의 800조 원 되죠. 근데 이게 30%가 줄었어요, 작년에. 이제 한 450조 원밖에 안 돼요. 거의 반파된 거죠. 여기가 마진이 제일 남는 시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적자 1위가 아니에요, 중국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의 전체 상품 무역 수지 적자를 국가별 수입 대상국 비중으로 나누면 원래 바이든 전후에서는 중국이 40에서 46%까지 왔었어요. 뭐 45, 47 집계하는 방식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는 작년 기준으로는 16에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EU한테도 밀려요. 멕시코하고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베트남이 지금 중국하고 별 차이 안 나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보세요. 아니 인구가 10몇 배 차이 나고 경제 규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베트남이 다 따라왔다니까. 미국 상품 수입 시장에서 이 상품 무역 수입 적자 비중에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도 올해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유지되고 HBM 매출이 그래도 꺾임없이 잘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의 한 55에서 65%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인구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역수지 흑자로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 우리 기술 문명의 금자탑, 반도체 선단공정 제조업입니다. 이거 균형 발전이니 뭐니 뭐 상생이 이런 소리 할 때 아니에요. 무조건 경쟁력 위주로 가야지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드리고요. 대만도 대단하죠. 여기는 인구가 중국의 거의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근데 수출의 규모가 별 차이가 안 나요. EU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뭐 6억 명이 있는데. 이게 기술과 문명과 자유와 그죠? 또 국가 체제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부존 자원과 인구가 많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을 있게 해준 과거의 여러 기업인들과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에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적자 중에 48%가 중국이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16%. 올해에는 제가 볼 때 10% 초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빌 클린턴이 르윈스키하고 뭐 책상 밑에서 뭐 하던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이 변호인 비용 대주고 뭐 WTO 가입시켜주고 그런 그 정도 시기로 돌아간 거예요, 이 수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원래 경제성장률 2030년까지 뭐 6, 7% 해가지고 미국 넘는다면서. 안 되죠? 본인들 문제예요. 불균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여한 게 뭡니까, 사실은? 단가 깎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비 맞춘다고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는 누적 금액을 중국의 소부장 생태계에 쏟아부은 팀쿡, 애플 아니겠습니까? 뭐 싸게 한다고 퀄컴 배신 때리고 삼성 배신 때리고 단가만 깎아요, 팀쿡이. 네? 지금 창신 메모리 쓴다고 하다가 상무부에서 이번에 또 발표 나왔잖아요. 메모리 안 된다고. 팀쿡은 좀 문제가 많아, 제가 볼 때는. 그럼 너 뭐 매버릭 맨날 개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전미경제연구소 NBER에서 찾아보십시오. 워킹 페이퍼 번호가 34,490번입니다. 알파로라고 하는 분이 주저자로 해가지고 미국은 탈중을 했다. 탈세계화는 곧 탈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다른 나라들이 다 대체를 해가고 있다는 게 2025년 11월, 이제 반년도 안 됐죠.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대만 여기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4.3% 혹은 IMF에서 좀 낙관적으로 월드뱅크나 4.5에서 4.6%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가 최근에 18%가 줄었고 인프라 투자도 줄었고 제조업 투자도 총량은 줄었는데 소매 판매도 그대로. 이거 뭐 어떻게 순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좀 믿기 어렵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체제는 사실 인구가 14억, 15억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 붙어 있는 동부 해안 지역, 현전도 포함되고 광동성, 홍콩, 샤먼 이런 데 포함해서 해안에 한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만 나름 소득이 높은 데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지거든요. 농민권,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도 다 옛날에 농지, 약간 농노처럼 자기 고향 벗어나면은 학교도 못 보내고 의료보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 저임 노동력을 가지고 갈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생산 비용이 낮아지니까 해외에서 경쟁력이 돼요. 근데 뭐죠? 해외 물건 싸게 만들어 주는데 내부에서는 사실 일부 그 수출 병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 인생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요 수치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IMF에서 정말 근본적인 구조 개혁, 민영 경제로의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없으면 2030년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3% 혹은 3.5% 내외가 될 거라고 봤어요. 특히 위험한 게 제가 볼 때는 흑자의 70%, 1조 달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제조업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이런 쪽, 인도 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캐시카우가 이제 중국도 비용 경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렇게 13, 14, 15차 개년 때 5개년 계획 때 자랑했던 전기차, 전기차랑 배터리 요번에 신재생 산업 이런 것들 15차 5개년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돈이 안 남으니까. 네. 어쨌든 첫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슬라이드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여러분들 뭐든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규모가 큰 거는 어딘가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이러한 어떤 불균형을 이거보다 정도는 좀 덜하지만 겪고 있고요.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플 인 차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전자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이 잘 된 거는 오로지 애플이 비용을 깎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당의 어떤 사보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에도 없던 너무 많은 투자를 중국에 하는 바람에 특히 전자제조업에서 중국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이게 뭐 전기차, 뭐 키미 AI 모델 이런 거에 다 원동력이다. 가장 핵심은 전자제조업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관세, 트럼프 관세 혹은 본인들의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다. 한국도 이 지점에 생각해 볼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무역 데이터, 한국 무역협회의 국내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원래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반도체 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비중, 홍콩 포함해가지고 70% 됐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30%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HBM이 대만 TSMC로 가기 때문입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 혹은 다른 저비용 핸드폰, 전자기판 공장으로 가던 모바일 디램과 낸드 수출 물량이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이러한 전자제조업이 중국에서 빠질 때, 다변화될 때 항공편만 바꾸면 대한민국은 별 타격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크게 컸나, 앞으로도 잘 될 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아주 공신력 있는 무역 데이터와 전미경제연구소, 프랑스 총리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세계가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또 이런 스마트폰, 서버, PC, 태블릿 제조업, 또 레거시 공정 이런 걸로 치고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오직 기술 경쟁력 향해서 열심히 또 전 국민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